안녕하세요. 팩터입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첫날, 북한은 38선 전체에서 동시에 공격해왔습니다. 먼저 가장 서쪽 지역은 바닷길로 막혀 있어 방어가 매우 어려웠고, 남쪽 중앙의 좁은 지형이 점령되며 양쪽으로 분리되어 버렸죠. 그중 서쪽 지역에서는 잠깐이나마 상황이 좋았지만 결국은 양쪽 모두 해상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의 동쪽은 대부분이 평야 지형으로 장애물이 거의 없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 때문에 임진강의 서쪽은 처음부터 거의 포기하고 계획대로 임진강 철교까지 후퇴하여 방어했죠. 하지만 후퇴 과정에서 예성강 다리를 폭파하기로 했던 계획은 미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곳은 첫날부터 강 건너의 김포에서도 적군이 보일 정도로 완전히 장악당했죠. 그 옆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도시인 서울의 북쪽은 산악지대였기에 접근 가능한 통로가 3군데 정도만 있었죠. 동두천에서 의정부를 거치는 길과 포천에서 의정부를 거치는 길과 내촌을 통해 직접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병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곳만큼은 많은 병력을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전차였죠. 결국 국군은 이 중요한 곳에서 크게 패배했고 동두천과 포천 둘 다 빠르게 함락되어 첫날부터 서울이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 동쪽에는 38선 부근에서 각각 가평과 춘천으로 갈라져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후퇴하여 양쪽 모두 국군이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에서 홍천까지 갈 수 있는 길에서는 북쪽은 빼앗기긴 했지만 남쪽에서 저지할 수 있었죠. 더 동쪽에서는 순조롭게 적의 공격을 늦추며 후퇴하고 있었고 태백 300을 비롯한 산악지형으로 분리되어 있던 동해안으로 침입해온 적들도 역시 국군이 적을 잘 늦추며 후퇴하고 강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해상을 이용해서도 정동진과 임원진 근처에 상륙해왔고 국군은 강릉 남쪽의 강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이중 정동진에서의 상륙은 상륙 자체도 일부 저지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옥계 근처에서는 국군의 함선이 상륙 중이던 적의 소형 배를 발견해 쫓아내거나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해협 근처에서는 국군의 함선이 적선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죠. 한편 아직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이었기에 하늘에서는 적의 항공기가 서울 시내와 비행장 등을 공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쟁이 벌어진 첫날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전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국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양쪽으로 분리된 옹진반도에서는 각각 해상 철수를 계속하고 있었고 임진강 철교 근처에서는 아직 잘 방어하고 있었으나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간 북동쪽 근처에서 많은 적이 강을 건너와 후방까지 위협했기에 호위당할 위기에 빠져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급히 임진강 철교를 폭파했지만 결국은 완전한 파괴에는 실패했죠. 전날 함락되어 버린 동두천과 포천에는 탈환하려는 국군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동두천에서는 승리하여 일시적으로 탈환하지만 포천에서는 오히려 크게 패배하여 멀리 밀려나서 후방의 의정부까지 함락되며 동두천의 국군도 포위되어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또 다른 서울로 가는 길에는 처음부터 국군이 거의 배치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둘째 날인 이날 적은 내촌 근처까지 장악했습니다. 가평 쪽에서는 가평 북쪽 고지에 방어선을 형성하며 적의 공격을 방어했고 춘천에서도 북한강과 소양강 근처에서 잘 방어하면서 철수하여 적의 이동을 늦추고 있었죠. 그 동쪽에서도 오히려 일시적으로 역습을 가하기도 하면서 북창 근처에 방어선을 형성했으며 그 옆에서도 국군이 적을 지연시키면서 조금씩 북창으로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에서도 전투가 벌어져 국군이 적을 격퇴한 다음 철수했죠. 동해안에서는 국군이 유리하여 강을 넘어가 일부 고지를 차지하기도 했고 그 남쪽의 방어선에 가해진 적의 공격도 물리쳤습니다. 또한 전날 대한해협에서 적의 배를 발견하여 계속 추격하던 국군 해군은 결국 적을 격침하는 데 성공했죠. 한편 이때는 아직 미국 육군이 도착하기 전으로 먼저 온 미국 항공기들은 미국인을 피신시키고 있었는데요. 적의 항공기는 이 철수 중인 항공기도 공격하며
미국도 이미 참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날이었던 이날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기 이전으로 국회는 전쟁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유리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는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3일째 김포에서는 강화도와 개성에서 강을 넘어 공격해온 적에게 패배하여 밀려났고 임진강에서도 그 남쪽의 다른 하천의 근처까지 후퇴하여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서울에서는 의정부 남쪽에 형성한 방어선이 무너져 더 남쪽으로 후퇴했지만 이곳 역시 위험에 빠집니다. 이때 아직 하늘은 적이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 근처에 공습이 계속됐지만 이날에는 이미 공격받은 미군 수송기를 호위하던 미군 전투기가 서울 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이고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등 미국은 이미 본격적으로 참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가평 북쪽 방어선이 공격받아 후퇴하기 시작했고 춘천 시내가 함락되어 춘천 남쪽의 고지에 방어선을 형성했죠. 더 동쪽에서는 북창 근처에서 여전히 방어에 성공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이제 완전히 철수하여 북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해에서는 북쪽 방어선이 붕괴하고 남쪽 방어선도 철수하기 시작하여 결국 강릉이 함락되었죠.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서울을 사수하기로 하고 그 결정을 정부에 전달하러 갔지만 이미 대통령은 이날 중 서울을 떠나 대구까지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미 공중전을 시작한 미군은 이제 공식적으로도 미군의 한국 지원 명령이 내려져서 38선 이남에서의 군사작전이 허가되었으며 미 해군은 한국 해역 전체를 봉쇄하기 시작했고 유엔에서도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권고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4일째 김포의 방어선이 붕괴하여 김포가 함락되고 김포 비행장도 공격당해 철수를 시작합니다. 동일천 근처에서는 반격에 성공해 임진강 일부까지 도달했지만 이미 동쪽에서도 적이 출현하는 등 호위 위기에 빠지자 한강을 넘어 철수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미아리 방어선도 돌파당해 적의 전차가 서울 시내에 돌입했고 국군은 한강 남쪽의 방어선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한강교와 광진교가 폭파되었지만 한강교는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평이 함락되었고 춘천 남쪽에서도 적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 홍천강 남쪽으로 철수하여 적의 일부는 홍천까지 진입했고 북창에서는 국군이 반격까지 하는 등 여전히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죠. 철수하던 강릉 역시 반격까지 할 정도였으나 서쪽의 상황이 나빠지자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날까지는 적의 항공기 활동이 아직 활발하여 수안에 있던 미군 항공기지도 공습을 받을 정도였지만 이후 미군은 하늘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장악했죠. 다음날 김포에서는 북쪽에서 후퇴해온 국군과 함께 김포 비행장이 탈환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원미산 근처에서 방어선을 형성했고 여의도 비행장이 일부를 빼앗긴 것을 비롯하여 한강의 많은 곳에서 적의 소규모 선발대가 넘어와서 그중 일부는 남쪽의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전날 가평을 함락시킨 적도 남쪽으로 내려와 양수리 근처에서 한강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창 근처의 국군은 여전히 잘 방어하고 있었지만 서쪽의 위기 때문에 철수 명령을 받았고 대관령에서 원주 방향으로 철수하던 국군은 원주가 이미 위험에 빠지며 제천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함락과 적의 후방 상륙 이후 비어있다시피 했던 동해안에서는 급히 울진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했죠. 전쟁 5일째였던 이날 메가더 장군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였는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탑승한 항공기를 적기가 공격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대전에 있던 대통령도 수원까지 올라와서 메가더 장군과 회담을 했고 또한 메가더 장군은 38선 이북에서도 군사작전을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죠. 이제 미 해군도 한반도에 도착하기 시작하여 묵호 지역에서 첫 해상 포격을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선으로 오인당한 한국 함선이 공격당해 침몰하는 불행한 사건도 일어났지만 이후부터 적은 바다와 해안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강 철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적 전차가 한강을 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막으려 폭격했지만 폭격은 계속 실패하여 한강 철교가 파괴되는 것은 아주 한참 후의 일이 되었습니다. 6일째 후방에 있던 국군 일부는
해상으로 인천에 상륙해 방어하기 시작했고 김포의 방어선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강의 여러 곳에서도 더욱더 대규모로 적이 넘어오기 시작하여 적이 교두보를 만들면 국군이 공격하여 물리치는 전투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 비행장에 국군이 반격을 가해 일시적으로 적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철수해야만 했고 적의 전차도 한강을 건너기 시작하여 영등포 근처 일부를 빼앗기고 신서 근처도 빼앗겨 오면산 근처까지 후퇴합니다. 그런데 이날 적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너무 빨리 수원 비행장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뒤늦게 후퇴를 취소했지만 이미 철수를 위해 비행장 시설 다수를 파괴한 후였고 이 때문에 드디어 미군 육군도 한국의 항공편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으나 수원 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더 먼 곳에 착륙하게 되어 이들의 참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양소리 근처에서 한강을 넘은 적은 광주 북부까지 도달했으며 홍천은 결국 함락되었고 원주의 국군도 여주로 철수했으며 북창 근처에서 철수하는 국군은 공격을 잘 막아내며 적을 지연시켰죠. 울진 남부에 구축된 방어선에서도 소규모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미군 항공기는 38선 이북 지역도 공습하기 시작했으며 한편 대통령은 수원 방문을 마치고 대전으로 복귀했죠. 다음날 김포의 상황이 개선되어 국군이 역습을 가해 약간 전진하기도 했으며 여의도와 영등포 근처에서는 적이 대대적으로 한강을 넘어 공격해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격전이 벌어졌지만 영등포에서는 일부 후퇴해야 했으며 적이 일부 파괴된 한강 철교를 보수하려 하자 미군 항공기가 공습하여 저지했고 이에 호응하기 위해 국군도 한강 철교 남쪽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적이 차지하고 있는 신사 근처에서도 수많은 적군이 더욱더 넘어와 오면산 근처를 공격했는데요. 이 지역은 병력이 너무 부족하여 방어선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했기에 일부 적은 그대로 지나쳐서 판교에서 국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으며 또한 적은 수원 북쪽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근처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적은 용인 근처까지 도달했으며 동쪽의 적은 장호원, 음성, 충주 근처까지 도달하여 전투를 벌였고 국군은 충주에서도 철수를 시작하여 제천 근처에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죠. 항공편으로 이동 중이던 미국 육군 선발대는 이날 부산에 도착하여 전선으로 이동을 시작했으며 대전의 대통령은 부산으로 철수하려 했으나 당시 산악지역은 적 게릴라가 많아 위험했기에 목포로 가서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쟁 8일째 김포 근처와 여의도 비행장 근처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저지에 성공하고 있었으며 오면산 방어선의 국군은 철수를 시작하여 그 후방이 위험해졌고 용인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곤지암 남쪽과 이천 근처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지만 적을 저지했습니다. 한편 양평과 원주는 함락되어 적은 충주와 제천 방향으로 공격해왔고 울진 남쪽의 방어선이 공격받고 붕괴하여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미군 육군 선발대 일부는 대전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더 대규모의 후속 부대도 부산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날에는 훈련기 정도밖에 없던 국군에 최초로 전투기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해상으로 부산에 도착했죠. 다음날 적은 한강 철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규모 전투 부대가 한강을 넘어왔으며 때문에 노량진에서 철수가 시작되고 영등포가 함락되었으며 그때까지 잘 방어하고 있던 원미산 방어선도 측면에서 전차에 공격받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적은 인천까지 진입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강화도에서 해상으로 오기도 했고 그래도 바다는 아군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국군 함선이 출동하여 적 수송선을 격침시켰으며 해상 포격으로 인천의 적도 격퇴할 수 있었죠. 국군은 안양 근처에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곤지암 남쪽과 이천 근처의 국군도 공격받고 패배하여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포와 여주 근처에서는 적군이 대대적으로 남한강을 넘어와 무급, 동락, 음성 방향으로 공격해왔고 제천의 아군도 안동 방향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으나 그중 일부는 신림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다시 합류하여 신림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전날 붕괴한 울진 남부의 방어선에서는 계속 후퇴하여 평해까지 함락되고 영해로 철수를 시작했죠. 한편 국군에 처음 도입된 전투기는 이날 첫 번째 출격을 하여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10일째, 그때까지 인천을 방어하던 국군은 적 전차가 도달하자
해상으로 철수하여 인천이 함락되었으며 미군 육군 선발대는 평택과 안성 근처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북쪽에서 적을 지연시키며 후퇴하던 국군은 한쪽에선 시흥과 안양이 이날 함락되고 군포와 수원 북부까지 밀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인 판교, 금곡, 풍덕 방향에서는 한 차례 방어에 성공하며 적을 지연시키고 후퇴했지만 동쪽에서 용인까지 도달한 적으로 인해 후방이 포위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에 국군은 발안, 오산, 안성에 방어선을 구축했고, 동락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국군이 승리하여 방어해냈지만 신림의 방어선은 붕괴하여 철수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수원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미군 육군 선발대가 오산에 배치되어 국군과 연합해 적과 첫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오산 근처 방어선이 붕괴하여 철수를 시작했죠. 한편 미군 육군 후속 증원군이 평택과 안성 근처에 도착했으며 용인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지만 국군이 패배하여 철수를 시작하고 장호원이 함락되었으며 적은 안성 방향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했고 이천과 충주 근처에서도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군은 동락리 근처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막아내었으며 오창, 증평, 음성, 충주의 남한강 남쪽 근처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또한 제천을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여 단양 철교도 폭파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섣부른 포기라고 판단하여 다시 복귀시켰지만 이미 너무 멀리 후퇴해버린 상황으로 복귀는 늦어지고 있었죠. 이때부터 국군 해군은 미군 해군과 함께 해상 봉쇄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미군에 비하면 국군에는 작은 배들 뿐이었지만 서해안처럼 얕으면서 섬이 많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오히려 더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12일째 평택 북쪽에서는 미군이 전투를 벌인 후 후퇴해버렸는데요. 이것은 너무 섣부른 후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안성의 국군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철수해야 했고 평택, 안성, 중산, 무국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에 평택 남쪽, 진천, 증평, 음성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무국에 역습을 가해 약간 전진했으며 동락에서도 철수했다가 기습적으로 역습을 가해 큰 승리를 거두며 탈환하고 충주에서도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제천에서 철수했다가 급하게 복귀하던 국군은 단양 철교가 폭파되어 더는 가지 못하고 단양에서 남한강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전쟁 13일째 전날 너무 섣불리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미군은 다시 북상하여 전투를 벌였으나 다시 한번 패배하여 후퇴했고 이 때문에 미군 연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무국 주변에서는 별다른 공격이 없었고 적은 동락을 공격했지만 격퇴했고 충주의 남한강을 건너 공격하는 적을 방어해내고 달천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죠. 이미 함락된 제천 근처에서는 다시 전투가 벌어져 패배하여 후퇴했고 단양에서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죠. 다음 날엔 서쪽에서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천안이 공격받아 함락되었으며 천안을 방어하던 미군 연대장이 전사해버렸죠. 또한 적이 진천도 공격하여 함락시키자 전날 방어해낸 동락에서도 조정을 위해 후퇴해야 했으며 동락 남쪽도 공격을 받았으나 막아내었고 이에 아군은 광정, 수촌, 금강, 진천 남쪽과 음성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서쪽이 공격받자 충주의 국군도 후방이 위험해졌으며 충주에서 공격받던 국군은 수해리 근처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양에서는 별다른 적의 움직임이 없이 아군이 남한강을 넘어 역습을 가하기도 할 정도였으나 이날 밤늦게 적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어 위기에 빠졌죠. 한편 강릉 함락 이후 국군이 철수한 동해안 지역은 해상에서 상륙해온 소규모 적이나 전쟁 이전부터 숨어있던 적과의 전투가 이어졌으나 이날엔 38선을 넘어와 강릉을 함락시킨 적의 대규모 부대가 울진까지 도달했고 국군은 평해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전쟁 15일째 국군이 전위에서 공격받고 후퇴하자 후방에 있던 미군이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때 드디어 적 전차부대를 공중폭격으로 크게 격파하는 데 처음 성공했습니다. 진천 남쪽도 공격받아 함락되었고 음성도 공격받았으며 후퇴 중인 충주에서도 포위되기도 하는 등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단양에서의 적의 대규모 공격도 계속되어
본격적으로 남한강을 넘어와 격전이 벌어졌으며 또한 동해안도 공격받았으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미군이 방어하던 전위에서의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날 드디어 미군도 전차가 도착해서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차와 전차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도착한 미군의 전차는 아직 북한보다 작은 경전차뿐이었고 결국 미군은 첫 전차전에서도 패배하여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중폭격을 이용한 전차 공격은 계속 효과적이어서 이날도 매우 많은 적 전차를 격파했고 이후로 적군은 아예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게 되죠. 진천 남쪽에서는 국군이 역습을 가해 일시적으로 전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남쪽의 하천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음성에서도 패배하여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안보도 공격을 받았으며 격전이 계속된 단양에서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해 결국 단양이 함락되었고 동해안에서는 전날에 이어서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17일째인 다음 날에는 유구 근처에 국군 기병대가 우회에 기습하여 매우 큰 전과를 올렸지만 전의 남쪽에 대규모의 적이 공격해와 패배하여 후퇴하며 광정과 수천 근처에서 방어하면서 공주로 철수해 금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음성 남쪽에서도 지연전을 벌이며 후퇴하고 전날 공격받은 수안보에서도 철수를 시작했으며 함락된 단양의 남쪽에서도 지연시키며 후퇴했죠. 또한 동해안에서도 패배하여 더 후퇴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적은 조치원 북쪽의 미군을 공격해 후퇴시켰으며 미호천도 건너서 공격해왔지만 국군이 모두 방어해냈고 괴산 북서쪽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국군은 소백산맥의 통로인 조령과 이화령에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단양에서 지연전을 벌이며 후퇴하던 국군도 소백산맥의 또 다른 통로인 중령과 풍기 방향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죠. 한편 동해안에서는 결국 평해가 함락되었으며 영해 남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날에는 38선 북쪽 깊숙한 성진 근처에 최초로 해상 포격만이 아니라 소수의 미군이 육상으로 침투하여 철도와 터널 등을 폭파하는 작전을 벌이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18일이 지난 7월 12일까지의 상황으로 금강과 소백산맥 그리고 영해 근처에서 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